시장님께서는 아까 이제 안심소득 기본소득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안심소득 기본소득 얘기하니까 왠지 예전에 그 무상급식의 시즌2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리는 같죠. 뭐 그때 무상급식 논쟁도 기억하시는 분들,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무상급식 안 주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소득층한테는 주고 잘 사는 집엔 뭐 하려고 공짜밥 주냐.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집 아이들 학용품도 주고 교복도 주고 학습 준비물도 다 주고 그렇게 하자는 게 그때 이제 논쟁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생각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맞죠.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여서 한마디로 저는 국민을 현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거.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는 잘 안 하대요. 한동안 그걸 아주 굉장히 강변하고 다녔어요. 아니 뭐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도 줘야 세금 열심히 내지. 세금 내게 하려면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듯해요. 그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실 속이는 거죠. 그걸 뭘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비용인데. 걷었다가 나눠주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서울시에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시청, 본청 기준으로 1000명이 늘었어요. 4000명이 5000명이 됐더라고요. 구청하고 투자출원기관, 사업소 이런 거 다 합하면은 서울시의 공무원 숫자가 45,000명입니다. 45,000명. 제가 그만둘 때 4만 명이었어요. 5,000명이 늘었더라고요. 그 다 여러분, 내지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좌파들은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무상급식 지금 뭐 말씀을 꺼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가. 제가 5년 동안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단 한 명의 정원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10년 하면서 4만 명을 4만 5천 명을 만들었으니까 몇 퍼센트를 늘리신 건가? 뭐 하여튼 늘려놓으셨는데 그게 본인은 시민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게 여러분을 위하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사실 그때 그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보수의 괴멸, 그 괴멸의 첫 번째 원인이 그때부터 아니냐, 2011년 오세훈 시장에 사퇴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결국 그런 굴레를 다 벗어내고 아마 이제 다시 복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안심소득 얘기하면서 또 그때 작년에도 오셔서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이게 안심소득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비전이기도 했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선에 나올 걸 이런 생각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민감한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십니다. 여기 지금 합격이 괜찮습니다. 이미 뭐 국민의 후보는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건 도리에 맞지 않을 것 같고 제거나 조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대선이 이게 정책 논쟁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정책 논쟁다운 논쟁이 지금 보이질 않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진작시킬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논쟁. 또 복지 논쟁. 기본소득이 미래의 길이냐? 안심소득이 미래의 길이냐? 이런 논쟁. 또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 가야 될 길이냐? 일단 미래 비전을 놓고 좀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면 참 국민들이 보기에 흐뭇하고 안심이 될 텐데 이건 뭐 상대방은 무슨 범죄자고 뭐 또 이쪽은 또 무슨 범죄자고 뭐 이런 논쟁으로 지금 해가 뜨고 지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대선이 참 가슴 아픈, 지켜보기에 참 가슴 아픈 그런 대선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이제 좀 네거티브한 거 빨리 걷어내고 좀 포지티브한 정책 논쟁이 좀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방금 얘기했듯이 상당히 그 부동산이니 경제니 또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경쟁 문제라든가 이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꼭 굳이 뭐 내년 대선을 떠나서라도 어떠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할까요? 글쎄요, 뭐 리더십 얘기 나오면 뭐 거의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제일 지금 우리나라의 기묘한 절실한 리더십이라면 저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또 하나 크게 잘못한 게 있다면 분열의 리더십이었다. 본인을 지지해줬던 지지층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에 멍울이 맺힌 상태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그리고 이 정권의 특색이 한 번 정하면 바꾸는 법이 없어요. 탈원전 이런 것도 그렇고, 소득주 성장 이런 것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심지어는 안 바꿔요. 실패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안 바꿔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에 멍이, 피멍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필요한 하나의 리더십만 고른다면, 물론 뭐 리더십의 종류가 많죠. 뭐 미래지향적인 리더십도 필요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는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절실한 것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대선인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죠. 내년에 서울시장 다시 출마하시는 거죠? 대선까지 포기했는데 시장이라도 다시 또 나가야죠. 그럼 그 내년 출마하시고 나서 그럼 다음은 대권을 노리시나요? 그런 얘기 지금 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러신가요? 자, 그러면 다시 서울시장으로 와서, 사실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런 일고 나서 결국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지우기를 했죠. 사실 서울의 그 많은 뉴타운들 거의 재개발 그 지정된 곳들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해제가 되고, 또 소위 이제 그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 단체에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이라든가 서울시 예산인 거죠. 저 예산이 지원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는 지금 그 소위 시민단체라 하는 곳에, 거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제 수탁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예산을 그 축소하고 있는 중이죠. 이걸 다시 지상해 보니까 박원순 지우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전임자 지우기인지 아니면 바로 세우기인지는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서울시의 예산을 1조 정도 10년 동안 받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전부 다 합하면 그건 몇십 배 돼요. 근데 이제 꼭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지난 10년 동안 1조를 받아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 역시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그런 민간 입학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보셨는가? 또 그런 변화 때문에, 그런 투자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고 계시는가?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단체에 맡긴 건데 과연 그런 행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가? 요즘에 뭐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분들은 뭐 오세훈 시장이 민관 협치를 부인한다, 파괴한다, 세계적인 조류인 민관 협치를 부인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그 판단을 내년 선거에서 받아보려고 해요. 뭐 제가 터무니없이 전임자 지우기를 했다면 떨어지겠죠.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이제 예산 심의가 들어갔나요? 지금 한참 지금 한참 하고 있죠. 아까 지금 그 정책 비전에 딸린 그 정책들을 설명하실 때 서울시의회가 많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지금 서울시의회가 거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상당히 뭐 거의 전부 다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통과시키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별로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떤가요? 글쎄요, 결국은 믿는 건 시민들의 판단력이죠. 그런 기사들이 요즘에 제법 자주 등장하는데 오세훈 시장과 의회가 지금 대립 중이다, 갈등 중이다, 논쟁 중이다. 그런 기사가 나올 때 저는 댓글을 좀 봅니다. 댓글. 근데 글쎄요, 뭐 이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댓글이 많아요. 물론 뭐 댓글이 100%다 객관적이고 뭐 그것만 바로미터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데서 큰 위로를 얻고 또 싸워나갈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싸움은 저는 칼날을 쥐고 있는 거고 시의회는 손잡이를 쥐고 있는 싸움과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칼날을 쥐고 있는 이유는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제 등 뒤에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피가 흐르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은 재선이 답이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좀 왜곡적으로 평가를 하건데 작년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지지도가 높지가 않았는데 높지 않은 게 낮았죠. 그렇죠? 낮았는데도 그때 국민대에서 이렇게 초청 강연을 하고 나서부터 그 2030의 지지로 인해 가지고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이런 그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민대 와보면 언제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앞에 대학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별로예요. 사실 대학가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좋을 텐데 그러지가 못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사례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대가? 다분히 로비성 질문이시죠. 그 캠퍼스타운 사업이 뭔지는 다 모르실 거예요, 그죠? 잘 모르죠? 짐작은 가실 텐데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는 약 5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그 최첨단 과학기술로 부장된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각종 젊은이들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걸 대학별로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형이 있고 대학이 이제 단과대학이 있고 종합대학이 있듯이 이 캠퍼스타운 사업도 종합적인 사업이 있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몇몇 개 대학, 몇몇 개가 아니죠. 거의 한 10개 정도 대학이 선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민대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거의 항의 겸 로비 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고루고루 혜택이 갈 거예요. 기회가
그럼 해주시는 걸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비대면 때문에 사실 여기서 끝을 냈는데 오늘 학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오세훈 시장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몇 분에 되시는지. 자, 여기 앉으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이제 후보자님이었죠. 작년에 오셨을 때 그 2명 중에 1명이 접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예전부터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작년에 오셔서 이렇게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다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내년에도 재선을 꼭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대를 방문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약자들한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모습들이 정말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뭔가를 자꾸만 도전을 하고 도전을 통해서 미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뭐 질문보다는 내년에 재선에 꼭 당선이 되셔서 정말 세종대왕님처럼 많은 이렇게 진짜 훌륭한 분들하고 많은 의논을 하셔서 더 큰 대선까지 꼭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악수만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앞에 누구 질문이 아니네 보니까. 떨리네요. 너무 강연 잘 들었고요. 저도 시장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안심소득 같은 경우도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다른 말씀하시는 거에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님의 안건을 보면은 역차별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비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론 안심소득에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분들과의 그 형평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서울론도 저소득층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배려고 두 가지가 다 안심소득도 역시 하우상방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거기에 역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심소득에 대비되는 개념인 기본소득에 역차별이 있는 거죠. 부자도 100만 원,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 이게 역차별 아닌가요? 제일 가난한 사람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조금 가난한 사람 50만 원, 평균적으로 버는 사람 10만 원, 더 버는 사람 세금만 더 내라. 이게 형평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죠? 일단 동의를 하고 있고 안심소득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같이 낸 건데 못 받는다 약간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 그렇죠. 돈이 많으면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으면 남으면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는 나라라면 그지 발권국이라고 그러죠. 기축통화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미국 같은 나라라면 뭐 부자도 주고 어려운 사람도 주고 똑같은 액수를 주면 좋겠죠. 그럼 소비는 살아날 거예요. 확실히 돈 나눠주면 쓰잖아요. 그죠? 소비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빚을 내야 되죠. 돈이 부족하면.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비효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기도민이고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권순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교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것은 청년 취업 사관학교 그리고 서울론 부분이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년들이 경쟁에 더 내몰린 거 아닌가? 그러면 몇 년 더 투자를 하고 경쟁에 내몰린 상태로 취업이 늦춰지고 결혼이 늦춰지고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 서울시가 출산율이 제일 전국에서 낮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의 핵심을 직업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야 취업을 일찍 할 수 있고 결혼을 일찍 할 수 있고 출산율도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교육이 이 상황이니까 직업훈련이 안 된 학생들을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가 돕는다고 시작.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의 직업훈련을 돕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후에 서울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직업훈련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지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논쟁에 대해서 또 좌파우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하는 핵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구나. 참 좌파우파는 결국에 적대적인 공생관계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혹은 대학생들까지 직업훈련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비전과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워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수를 치고 싶어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 뭐 1시간 안에 제 생각을 다 전달하기는 역부족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질문을 해주시니까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이제 서울시의 비전을 전달하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재작년 대선을 준비할 때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런 강연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때 학부모님들께 제가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학 보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죠? 절반 정도,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 때 취업교육을 시키면 훨씬 가성비가 높습니다. 국가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일찌감치 선택을 하게 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른바 강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그런 히든 챔피언들이 대기업보다는 강한 중소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죠. 국가적인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잘된 배분이죠. 낭비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년 취업사관학교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투자입니다. 진즉에 그렇게 취업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문과를 가지 말고 이과를 갔으면 더 좋을 뻔했고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받는 게 더 유리할 뻔했던 학생들에 대한 사후적인 교육 방법. 그것만 설명을 듣고 보면 당연히 지금 질문한 학생과 같은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럴 바에야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미리부터 시켜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장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보고 참 답답해하는 게, 이 정부는 어떻게 교육개혁에 대해서 기억자도 꺼내지 않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 얘기가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바뀌었죠.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이전에 바람직한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었죠? 네, 시키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인재상이 상상력, 창의력, 창조적 인간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인재상은 창의력이 있는, 도전하는 인재상이다. 정반대의 인간 유형이에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면서 옮겨가면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바뀌었는데 교육 과정이나 컨텐츠는 그대로 있다? 맞나요? 네. 그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상한 정부예요. 네.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교육 방법론은 바꿀 생각을 하네요. 교육 개혁을 일본은 왜 할까요? 유럽 나라들은 왜 아이비 교육 개혁을 할까요? 왜 한국의 교육부는 아직도 수시, 정시 논쟁 중일까요? 그게 교육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화두를 작년에 던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를 경영할 때와 서울시를 경영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죠. 교육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도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가고 있는 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정도가 서울시의 기능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런 정도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면 그 자리에 가야죠. 그죠? 그래야 바꿀 수 있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쌤 이렇게 찍은 거 얻을 거 더 얻으시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경영학과 최강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되게 논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현재 전세하고 월세나 뭐 이런 전세 대출은 원활히 행해지고 있지만 매매에 대한 대출은 많이 막힌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이제 임대주택화되는 게 아닌가. 전 주택이 주택을 매매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막는 것은 살짝 우려가 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참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렵고 갖고 있는 것도 어렵고 전세를 들기도 어렵고 월세 들기도 어려워.
이상한 주택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상한 게 사실. 참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어쩌라는 얘기냐 도대체. 네,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근데 팔지도 못해요. 팔면 양도소득세로 많이 걷어가요. 사지도 못해요. 집을 갖고 있으면 부담이 늘어나요. 다 이런 식이죠, 지금.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부동산 3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세 사는 사람도 월세 사는 사람도 고통을 겪이는 매일 말입니다. 다음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놔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음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놔도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학생이 질문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부의 정책이 도대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파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해라. 한마디로 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일단 하나하나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책무가 다음 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정책의 틀거리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김현미 장관이 할 때는 그래도 뭐 전혀 대책이 없었는데 정말 엉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후임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들어와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리즈너블해졌어요. 합리적으로 변했어요. 그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인정은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청와대에 그립이 세서 청와대에서 큰 틀에서의 방침을 바꿔주지 않으니까 디테일한 정책을 지금 바꾸질 못하고 이 국토부 장관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진 찍었대요. 안 맞았어요. 지금 한장 찍어드릴게요. 헬스리스까지 다 해드립니다. 마스크 착한데 대신 쓰지 마세요. F 올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에 앞서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암동 거주하고 있는데 그 상암동 주민으로서 되게 상암동의 자율주행 버스에게 관해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 혹시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한테 있죠. 기계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알고리즘대로 움직이겠죠. 입력한 대로 움직입니다. 처음에 틀을 짜른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이쪽으로 틀든지 저쪽으로 틀 수밖에,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쪽에는 3명이 있고 이쪽에는 1명이 있어요. 알고리즘은 어떻게 짤까요? 한 명 쪽으로 틀도록 짜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런데 그 한 명이 어린아이예요. 어떻게 짤까요? 갈등이죠. 그때부터는. 이런 경우의 수가 수십만, 수백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레벨 3, 레벨 4, 이미 레벨 4에 와 있어요. 뭐 여기 전공하는 학생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벨 4까지 와 있어요. 레벨 5가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그러죠. 기술 수준으로 보면 이미 뭐 4 내지 4.5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상용화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입니다.
학생은 굉장히 지금 단순화해서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놓고 따져보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야 될지 윤리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3명이 있고 1명이 있으면 1명 쪽으로 튼다고 했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네? 1명의 임명이 3명의 임명보다 가볍나요? 1명의 임명이 천군 같은 인물인데 이런 아주 원초적인 윤리적인 문제부터 아주 고도의 이 윤리적인 문제까지가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나 보편적인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완전한 상용화가 힘들 거라는 게 몇 년 전에 아주 굉장한 논쟁이 붙었었죠. 다들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타협 일종의 타협안이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운전은 안 하지만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앉아 있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항상 자율주행 자동차 보도가 되거나 하면 그 광고용으로 찍는 데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항상 안전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급하면 그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는 이제 택시 운전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운전이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위기감을 다들 느꼈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계속 앉아 있는 걸로 타협을 한 셈이죠. 소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첨단 과학기술이 구현이 되더라도 상용화되기가 어렵다. 그게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답입니다. 어차피 뭐 기계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알고리즘을 짠 사람이든 기계를 만든 사람이든 누가 됐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맞죠. 전국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보험회사도 보험의 총량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사고가 줄어드니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신호등도 없어지고 사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면 그래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건 뭐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아닌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시간을 사실 좀 추가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열기나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 얼굴 뵈니까 좀 더 시간을 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지난 그 가을에 사실 작년이죠. 작년에 너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로서 아마 다 갚은 게 되겠죠.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시장님 또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또 질문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쯤에 얘기했던 우리 그 시장님의 그 정책들이 이번 예산안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좀 힘을 좀 쓰고 또 본질적으로 내년에 재선이 돼야지만이 진짜 본인이 그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국민을 위한 것들이 다 다시 정책으로서 실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